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결국 경고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관련된 북한 국적 6명 등을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북한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서 바로 반발했습니다. 교착 상태였던 북미 관계, 또 올 한 해 한반도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 제재가 크게 미국의 그 독자 제재가 하나 있는 거고 유엔 차원의 제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인 거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출범 1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인권으로 제재를 했었죠. 그것도 이제 첫 제재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쌍끌이 제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엔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하는 제재인데요. 이번에 둘 다를 미국이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방금에 나왔습니다만 6명에 대해서 또 러시아인까지 합치면 7명이죠. 그리고 러시아 기관까지 합쳐서 그래서 미국 독자 제재로 일단 다시 그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의 제재는 독자 제재랑 연결돼서 사실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를 결의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존 제재에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한 거니까 그 제재 리스트에 그 사람들 중에 5명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를 좀 볼 필요는 있다. 근데 큰 틀에서 어쨌든 지난 인권 제재도 그렇고 이번 제재도 그렇고 이전과는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에서 조금 방향 전환은 한 모습은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어느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발전될지는 좀 두고 볼 필요는 있고요. 그러게요. 이 긴장 국면이 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올라갈까요? 오늘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전에 그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왔던 그런 발표문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위도 중요하지만 핵심 논조가 이것은 뭐 작년 9월부터 김여정 담화에서 나왔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른바 이중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미사일은 이번에도 발표가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유권 차원이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국방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자신들한테만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인 게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북한의 표현치고는 굉장히 좀 절제된 표현이죠. 보통은 이제 후과를 볼 것이다. 분명히 응징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이중 기준. 그래서 사실은 북한 핵을 수용하라, 북한 핵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논리에서 이번에 발표문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북한도 수위 조절을 좀 했다라는 걸로 좀 들리는데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수위 조절을 했다는 게 일단 담화문을 발표한 주체 외무성에서 일단 나온 거고요. 또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 미국과 특히 유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에서도 담당 부서가 외무성이기 때문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나왔다라는 것은 뭐 적절하게 그 주체는 맞는 거고요. 물론 그것을 훨씬 더 높여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거친 담화가 나오면 최근에는 김여정이 직접 해서 대남 그 담화와 대미 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뭐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담화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나왔다는 것은 기존 체제를 활용을 해서 말씀드린 일종의 자신들의 명분을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담화가 나왔다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이번에 보니까 또 미국이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추가 제재를 위해서는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러시아와 중국이 있단 말이죠. 그 두 나라의 어떤 합의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하는 새로운 제재는 아니고 기존의 제재를 위반한 사람들의 명단을 집어넣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5명의 활동 영역을 보면 2명은 러시아고 나머지는 또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관인데 이것도 일종의 컨센서스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합의를 하거나 해야 사실상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고는 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내용을 보면요. 러시아의 그 개인과 러시아 기관을 제재를 하긴 했습니다만 6명의 이 북한인 제재 대상 중에
2명만 러시아와 관련이 있고 4명은 다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중국 다롄에서 활동을 했고 여기 보면 이제 중국의 기업들을 통해서 미사일과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조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이 제재 위반의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례인데요. 중국을 만약 겨냥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렇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력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고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또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번 제재에 담겨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조금 더 그 경고의 수위를 높인 이유를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주장한 날 미국 서부 지역의 일부 항공기 운항편이 일정 시간 동안 좀 중단됐다, 이런 보도도 외신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라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 미국 사실 본토나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고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을 활용한 SLBM 정도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은 미국이 구성하고 구축하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처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목표 자체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겠다라는 거고, 또 이번에 마 10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기체계죠.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의 미군 기지에 있는 미사일 방어망, 또 주일미군 기지의 미사일 방어망이 뚫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결국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나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북한은 이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고 다종화하고 대량화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고려가 돼서 이제는 뭔가 좀 방향을 전환해서 필요하면 압박도 하나의 수단으로 좀 더 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 세계 초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있다라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스푸트니크 충격이다, 미국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거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네.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 발표에도 합참 발표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보통 네. 마 5 이상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마 5 이상 되는 미사일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번에 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도 속도지만 회피 기동을 하고 재활공 기동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 네. 이거는 우리 그 군 당국이 어느 그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11일 날 발사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당국은 그에서는 사거리가 700km 이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북한은 1000km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300km를 놓쳤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탐지를 300km를 못하면 요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킬로미터 정도가 제대로 탐지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우리나라 쪽 동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갔을 경우에 한국군, 우리 군 레이더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다른 나라 정보 자산을 통하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채워 나갈 수 있다. 정보의 미비점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런 탐지 자산을 서로 연동해서 네.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 의미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히 맞췄습니다. 네. 이게 탐지 작전 1000km까지 나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발표를 믿는다면 600km까지 간 다음에 활공 제도야 그래서 강한 선의 기동을 했다. 그러면 보통 레이더 같은 경우는 직진성이 있고 위로 비치는 거기 때문에 지구 그 굴곡력도 있고 해서 이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더구나 낮게 갈고 이게
휘어서 들어간다면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 미사일의 가장 큰 우리로서는 위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할 수 있는 탐지 자산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기 요격 미사일인데 그 요격 미사일이 물론 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최종 단계가 마하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보다는 훨씬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1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잖아요. 김여정 국무위원도 동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굉장히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미사일이나 무기체계의 시험 발사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의미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만큼 또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이 등장한 것은 이거는 뭐 북한 체제의 특성이고 사실 이번에 그 8기 4차 작년 연말에 있었을 때 김여정이 뭐 정치국으로 다시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했었는데 네. 결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김여정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김여정은 백두혈통이라는 만경대 가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공식적인 직책보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중시가 되고, 그래서 김여정을 통해서 대남 메시지, 대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 예. 바로 김정은 바로 밑에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뭐 크게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군 관련자 박정천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을 했는데 네. 김여정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죠. 또 앞으로 또 주시해야 될 부분은 북한의 다음 수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무력 시위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면 그 지난 그 당대회 8차 당대회에서 언급됐던 국방력 강화 계획들이 차근차근 지금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뭐 다탄두 ICBM이라든지 SLBM 뭐 이런 여러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 무력 시위의 수위를 좀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 8차 당대회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후에도 이제 확인이 된 게 네. 자신들이 5대 핵심 전략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최우선순위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4대의 전략 무기는 사실은 다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이나 SLBM이나 원자력 잠수함이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1차적으로 고강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도발을 네. 한다면. 그리고 2차적으로 과연 북한이 이거야말로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게 완성도가 이렇게 짧게 갈 수 있을 짧은 기간 동안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당 완성도를 보이고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이중 기준 잣대를 갖고 자신들의 국방계획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제도화된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발의 일상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북한이 과연 계속 갈 것인가. 거기에 변수는 2월 베이징 올림픽이 있고 또 3월 우리 한국 대선이 있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도 북한이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꺾이는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잘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의 북한의 생각이나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월, 3월은 제 생각에 완전히 안 쏘고 쏘더라도 굉장히 간헐적으로 그렇게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은 있는데 말씀하신 이번 4월 달에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김일성 생일 110년이고 북한 인민군 창건 90년. 이게 정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군사력밖에 없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가 한 번에 그 4월 이후가 될 수도 있고 또 3월 달에 우리가 연합훈련을 한다 했는데 이게 4월로 또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뭔가 돌파를 하고 이 판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선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남북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